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과 형제, 친지들이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당신 앞에는 수백 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이 겨우 18세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40대, 50대, 60대의 베테랑들 뿐입니다. 이들은 아버지와 함께 회사를 일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합니다. 저 어린애가 과연 우리를 이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망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 손권은 이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50년을 버텼습니다. 조조도, 유비도, 제갈량도 모두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손권에게는 다른 영웅들에게 없던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균형 감각입니다. 오늘 우리는 화려한 영웅담이 아닌 현실적인 생존 지혜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건한 5년, 200년의 일입니다. 손권의 형 손책이 자객의 습격을 받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손책은 동생 손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이 강동을 이제 내가 맡아야 한다. 안으로 일을 결정하는 것은 장소에게 맡기고 밖으로 일을 결정하는 것은 주유에게 맡겨라. 그러면 강동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손책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손권의 나이 19세였습니다. 여러분, 19세가 어떤 나이입니까? 요즘으로 치면 고등학생 나이입니다. 세상 물정을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수만 명의 군사와 강동 전체를 책임져야 하는 자리에 앉은 겁니다. 손권의 심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손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배우자를 잃고 혼자가 된 분들, 정년퇴직 후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 건강이 악화되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야 하는 분들, 우리도 원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맞이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손권은 그 순간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의 유언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첫 번째, 그는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인식했습니다. 아직 어리고 경험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그의 첫걸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는 도움을 청했습니다. 형이 추천한 장소와 주유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용기였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 도움을 청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거든요. 나는 평생 남을 도와주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도움을 받는다고? 이런 생각이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하지만 손권은 달랐습니다. 그는 18세의 나이에도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손권이 자리에 앉자마자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강동의 여러 세력들이 반발했습니다. 저 어린애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독립하는 것이 낫다? 이런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때 주유가 나섰습니다. 주유는 손권보다 7살 많았지만 이미 전략과 외교에 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손권에게 조언했습니다. 지금은 힘을 과시할 때가 아닙니다. 각 세력의 우두머리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십시오. 그들에게 존중을 표하고 함께 강동을 지키자고 말하십시오. 손권은 주유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는 직접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자신보다 30살, 40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하지만 선배님들의 가르침을 받아 강동을 지키고 싶습니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세력들이 손권의 진정성에 감동했습니다. 저 젊은이가 교만하지 않구나. 우리를 존중하는구나. 그렇다면 도와주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리더십은 나이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진정성으로 결정됩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는 평생을 살아오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생깁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권처럼 해야 합니다. 배우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세대에게서, 전문가에게서, 때로는 자녀들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손권에게는 또 다른 스승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숙입니다. 노숙은 손권을 처음 만났을 때 대담한 제안을 합니다. 천하삼분지계입니다. 조조가 북쪽을 차지하고 유비가 서쪽을 차지하며 우리는 강동을 지키자는 것이었죠. 많은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왜 유비 같은 약자와 손을 잡아야 합니까? 차라리 조조에게 항복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손권은 노숙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노숙의 나이나 출신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지혜가 강동에 도움이 되는가만을 판단했습니다. 결국 손권은 노숙의 계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적벽대전의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선입견에 갇힙니다. 나이가 어리니까, 학벌이 없으니까, 경력이 짧으니까, 이런 이유로 좋은 조언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지혜는 나이나 경력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손권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건한 13년 208년입니다. 조조가 남하했습니다. 80만 대군을 이끌고 강동을 침공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20만 정도였다고 하지만 당시 사람들 눈에는 하늘을 뒤덮는 군대로 보였습니다. 손권의 신하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항복하자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조조에게 맞서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항복해서 목숨이라도 건지는 것이 현명합니다. 회의장은 항복론으로 가득 찼습니다. 손권은 침묵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때 노숙이 나섰습니다. 그는 유비를 데려왔습니다. 유비의 군사 제갈량이 손권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조조는 강할 것 같지만 약점이 있습니다. 북방 사람들은 수전에 약합니다. 지금 그들은 먼 길을 와서 지쳐 있습니다. 우리에게 승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하들은 반대했습니다. 이때 주유가 일어났습니다. 주유는 항복론을 주장하던 장소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당신들은 항복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조조는 우리를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항복은 죽음입니다. 차라리 싸워서 죽는 것이 낫습니다. 손권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싸우겠습니다. 이 순간이 손권 리더십의 첫 시험대였습니다. 그는 대다수의 의견을 거부하고 소수의 의견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독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유와 노숙, 제갈량의 분석을 신뢰한 것입니다. 여기서 균형의 첫 번째 원칙을 봅니다. 균형이란 우유부단이 아닙니다. 신중하게 듣고 과감하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적벽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주유의 화공작전이 성공했습니다. 조조군은 괴멸되었고 조조는 북쪽으로 도망쳤습니다. 손권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유의 승리이고 제갈량의 지혜이고 신하들의 헌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승리 후 손권은 주유와 신하들에게 후한상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승리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공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가 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함께한 사람들에게 감사하십니까? 손권은 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하들은 계속 그를 따랐습니다. 적벽대전 이후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형주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형주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북쪽의 조조를 견제하고 서쪽의 익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였죠. 손권의 군대가 조조를 막아냈으니 당연히 형주는 오나라 것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비가 형주를 차지했습니다. 유비는 계속 핑계를 대며 형주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손권의 신하들은 분노했습니다. 당장 군사를 일으켜 유비를 쳐야 합니다. 우리를 이용만 하고 배신한 것입니다. 하지만 손권은 참았습니다.
그는 큰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유비를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비는 약해지고 우리도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면 조조가 이득을 봅니다. 지금은 참을 때입니다. 손권은 외교로 문제를 풀려고 했습니다. 누이 동생을 유비에게 시집 보내 동맹을 강화했습니다. 형주 문제는 계속 협상했습니다. 결국 형주의 일부를 돌려받았지만 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불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손권은 만족했습니다. 완벽한 승리보다 실질적인 이익이 중요합니다. 유비와 전쟁을 벌여 큰 피해를 입는 것보다 일부라도 돌려받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것이 손권의 실용주의였습니다. 그는 명분보다 실리를 택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자녀와의 갈등, 친구와의 다툼, 재산 문제 등등.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벽한 승리를 고집하면 관계가 깨집니다.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손권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건한 24년 219년입니다. 관우가 형주에서 북상하여 조조의 거점 번성을 공격했습니다. 관우는 대승을 거두었고 그의 위세는 화북을 뒤흔들었습니다. 이 무렵 손권은 관우에게 자신의 아들과 관우의 딸을 혼인시켜 촉과 오의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정치적 결혼 제안이었습니다. 두 나라의 관계를 강화하고 북쪽의 조조에 함께 대항하자는 의미였죠. 손권으로서는 상당한 양보였습니다. 자신이 먼저 손을 내민 것이니까요. 하지만 관우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호랑이의 딸을 어찌 개의 자식에게 주겠는가? 관우는 사신 앞에서 노골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자신과 유비는 호랑이이고 손권은 개라는 뜻이었습니다. 사신은 수모를 당한 채 오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손권은 경노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개 취급을 당한 것입니다. 강동을 호령하는 제후를 적벽대전에서 조조를 격파한 영웅을 개라고 부른 것입니다. 손권의 신하들도 분노했습니다. 관우의 오만함이 도를 넘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기회가 왔습니다. 관우가 북쪽 번성에 묶여있는 지금 형주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손권은 포착했습니다. 손권은 고민했습니다. 관우를 치면 유비와의 동맹이 깨집니다. 촉한을 적으로 돌리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손권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관우를 치겠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가 결합된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분노였고 다른 하나는 냉정한 전략적 계산이었습니다. 지금 관우를 제거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위협이 됩니다. 관우는 이미 오나라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번성에서 승리하면 그의 교만함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형주를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 오나라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여몽과 육손이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백의도강 병사들을 상인으로 위장하여 형주를 기습했습니다. 관우는 뒤통수를 맞았고 고립되었으며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손권은 관우를 죽인 후 그의 머리를 조조에게 보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제스처였습니다. 관우를 죽인 것은 나지만 그 책임을 조조와 나누겠다는 의미였죠. 손권의 이 결정은 옳았을까요? 전략적으로는 성공이었습니다. 형주를 완전히 차지했고 오나라의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대가도 있었습니다. 유비가 복수를 위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일흥대전이었죠. 물론 손권은 이 전쟁에서도 승리했지만 손권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모든 결정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완벽한 선택은 없습니다. 손권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단기적인 고통을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 감정과 전략적 판단을 분리하지 않고 오히려 결합하여 더 강한 동기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아픈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건강을 위해,
나쁜 습관을 끊기 위해, 재정 안정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기 위해. 이런 결정들은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장기적으로는 옳은 선택입니다. 손권은 이런 냉정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50년간 오나라를 지킨 리더로 만들었습니다. 조조가 죽었습니다. 유비도 죽었습니다. 제갈량도 죽었습니다. 하지만 손권은 살아있었습니다. 손권은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아남았을까요?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무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조조는 천하통일을 꿈꾸며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유비는 한실부흥이라는 대의명분에 집착하며 국력을 소진했습니다. 제갈량은 북벌에 매달리다 과로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손권은 달랐습니다. 그는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오나라는 위나라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촉함만큼 명분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버티는 것입니다. 손권의 전략은 방어였습니다. 강동이라는 자연적 요새를 활용하여 외부의 침입을 막았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경제를 발전시키고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는 무리한 북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소규모 전투는 있었지만 국력을 소진하는 대규모 전쟁은 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균형의 핵심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건강 관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는 무리해도 괜찮았습니다. 밤을 새워도 과음을 해도 금방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한번 무리하면 회복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손권처럼 해야 합니다. 무리하지 말고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충분히 쉬는 것. 이것이 오래 버티는 비결입니다. 재정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 자금을 한 번에 큰 투자에 걸면 위험합니다. 손권처럼 안정적으로 분산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소중한 몇 사람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손권은 이 모든 것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71세까지 살았고 52년간 오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손권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말년의 후계 문제였습니다. 손권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 손등이 태자였죠. 하지만 손권은 삼남 손아를 더 사랑했습니다. 신하들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어떤 이는 손등을 지지했고 어떤 이는 손아를 지지했습니다. 궁궐은 파벌로 갈라졌고 암투가 벌어졌습니다. 손권은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미 7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후계자를 명확히 정하지 않았고 두 아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했습니다. 결국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손등은 폐위되어 죽었고 손아도 귀양을 갔습니다. 그리고 손권이 죽은 후 오나라는 내분으로 약해졌습니다. 손권의 말년은 그의 생애에서 가장 큰 오점이었습니다. 50년간 지켜온 균형을 그 스스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손권이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여전히 모든 것을 자신이 결정하려 했습니다. 후계자를 믿지 못했고 권력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때가 되면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평생 일군 사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 집안의 주도권을 다음 세대에게 넘기는 것.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려놓지 못하면 손권처럼 됩니다. 본인도 고통스럽고 가족도 고통스럽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적절한 때에 물러날 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룬 것을 다음 세대가 이어가도록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손권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그는 완벽한 영웅은 아니었습니다. 말년에 실수도 있었고 때로는 냉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서 배울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겸손한 리더십입니다. 손권은
18세의 어린 나이에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나이든 신하들을 존중했고 그들에게서 배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가 우리를 젊게 만듭니다. 둘째, 균형의 지혜입니다. 손권은 극단을 피했습니다. 무리한 확장도 하지 않았고 소극적인 방어만 하지도 않았습니다.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했습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 재정, 관계 모든 면에서 균형이 필요합니다. 한쪽에 치우치면 무너집니다. 셋째, 장기적 안목입니다. 손권은 당장의 이익보다 장기적인 안정을 선택했습니다. 50년을 내다보며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노후는 길습니다. 당장의 편안함만 추구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10년, 20년 후를 생각하며 현명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 실용주의입니다. 손권은 명분보다 실리를 택했습니다. 완벽한 승리보다 실질적인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면이나 자존심 때문에 실속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다섯째,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손권의 말년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적절한 때에 내려놓지 못하면 자신이 이룬 것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가 되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고난도, 책임도, 때로는 고집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손권은 화려한 영웅은 아니었습니다. 조조처럼 카리스마가 있지도 않았고 유비처럼 인자하지도 않았으며 관우처럼 무예가 뛰어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버텼습니다. 그리고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화려한 순간보다 꾸준한 일상이 더 중요합니다. 한 번의 큰 성공보다 지속적인 안정이 더 가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만의 균형은 무엇입니까? 50년을 버티게 만드는 당신만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건강관리의 작은 습관일 수도 있고 배우자와의 소소한 대화일 수도 있으며 매일 아침 하는 산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것들이 결국 우리를 50년 동안 지탱해 줍니다. 손권처럼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비의 셋째 동생 장비의 이야기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거친 외모 뒤에 숨겨진 섬세한 심리와 충성과 분노 사이에서 흔들리다 비극적 최후를 맞이한 그의 삶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